이번 시간에는 제도권 교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서 발달 생애주기, 발달 단계로 본다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시작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아동기라고 하는 것은 학령기라고도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판서를 해보고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동기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아동기의 개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개요. 아동기는 보통 학령기. 우리의 제도권 교육에서는 초등학교 단계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단계. 이 아동기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크게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본다면 피아제의 인지 발달로 본다면 이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구체적 조작기를 이용해서 인지 발달의 큰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아동기는 프로이드에 본다면 프로이드의 잠재기 또는 잠복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 또 이 단계를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으로 본다면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로 본다면 신자, 죽은 자, 친생자로 볼 적에 신자, 죽은 자, 근면성 대 열등감이 양극 이론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이런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 적어도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 되면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로 본다면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로 본다면 인습 수준의 도덕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기의 인지발달상 특징을 본다면 아동기의 인지발달상 특징은 당연히 어디에 큰 틀을 준다고 했습니까? 바로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보면 아동기의 인지발달이라는 것은 구체적 조작기가 되겠는데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은 이 단계에서 보존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즉 불변성이죠. 불변성의 개념, 한자를 썼군요. 불변성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길이의 불변성, 거리의 불변성, 또는 크기의 불변성, 양의 불변성 등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 보존의 개념인데 보존의 하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동일성. 왜 똑같다? 보상성이 있어서. 보상성 또 가역성. 이 하위 개념도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애들은 아직은 이 아동기가 되기 전 또는 구체적 조작기 이전의 애들은 똑같은 1리터짜리 물의 비커를 가지고도 1리터의 물을 가지고도 어느 것이 많을까라고 한다면 이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크면서 언제나 자기보다 크고 세고 강하고 높은 사람은 언제나 위에서 보는 거예요. 엄마도 위에서 바라보면서 젖을 먹였고 자기를 이뻐하는 많은 친인척들도 모두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높은 것이 무조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한참 짜증을 내고 뭔가 스트레스에서 막 벗어나지 못할 때 애들을 높이 있게 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덕에 목마를 태워서 무등을 태워서 다니면 애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천장을 한번 만져보도록 한다. 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아빠의 무등을 타고 천장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똑같은 1리터짜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구체적 조작기 또는 초등학교 단계 이전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진 애들은 이게 무조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수준 정도의 지능을 갖게 되면 또는 구체적 조작기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되면 이것과 이것은 이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다. 동일성. 왜냐하면 보상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작게 보인다는 것은 이게 낮다고 하는데 그 대신 이 너비가
그 낮은 부족함을 보상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물을 여기에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되담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성,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의 개념도 터득하게 된다. 또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분류를 우리는 유목화라고 그러죠. 유목화. 끼리끼리 유자라고 해 한자를 쓰는 그런데 이 유라고는 끼리끼리 묶어서 하는 유목화. 분류의 개념을 터득하게 되고 분류의 개념 속에서 서열, 비교의 개념도 터득하게 됩니다. 서열, 비교. 모두 지금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론 기초에서 배웠던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서 지금 구체적 조작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인지 발달 단계에서 이 구체적 조작기에는 이제는 논리적 사고로의 전환도 이루어집니다. 논리적 사고로의 전환. 그 이전 단계는 뭐였어요? 전 조작기에는 직관적 사고였잖아요. 이 논리적 사고가 되는 것은 전 조작기 수준에서 논리적 사고로 발달을 방해했던 자기중심성이나 또 그러면 중심화, 집중화라고 그러죠. 중심화. 또 전조작기의 특징이 불가역성. 이 3대 요소를 바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을 또는 논리적 사고의 발달을 방해하는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약화가 나타남으로써 이것이 약해지면서 이제는 직관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는 수의 조합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수의 조합 기술. 이 말은 뭐냐면 수의 말은 어렵게 적었습니다만 이 수의 조합 기술은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인지 발달의 특징이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먼저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가겠습니다. 거기 아동기의 개념, 아동기의 발달 단계는 프로이드의 잠복기, 에릭슨의 근면성대 열등감,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귤복의 인습 수준의 도덕. 자, 여기까지 다 적었군요. 다 좋습니다. 어쨌든 아동기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이로 설명한다면 이거는 7살에서 한 12살 이렇게 우리가 나이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보시고 거기 아동기의 특징에서 보시면 아동기의 특징에 보면 단체 놀이에 관심을 가지며 경쟁의 본질과 승리의 의미. 자, 여기를 우리가 사회성의 발달로 보겠어요. 사회성의 발달. 이 사회성의 발달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배우셨냐면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잠복기의 특징이죠. 이 시기에는 리비도의 약화, 리비도의 휴면기죠. 휴면기로서 이 시기에는 리비도가 휴면을 하고 사회성과 인지의 발달이 있습니다. 사회성과 인지의 발달이 있게 됩니다. 인지의 발달. 특히 그중에 이 리비도가 사회성이 발달한다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또 하나의 특징은 동성끼리의 만남이라는 특징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직은 이성보다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뭉쳐서 사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동기의 특징입니다. 아동기의 특징으로서 또 하나로서는 이 시기에 노는 것을 보면 아동기에는 단체놀이를 즐깁니다. 단체놀이. 해서 규칙이라든지 또는 경쟁이라든지 또는 승부라든지 개념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규칙 또는 경쟁 또는 승부 이런 개념. 이 단계를 보시면 소위 학령, 이거는 유아기 2-3살 정도에서는 상징놀이를
다음에 학령전기는 뭐 3살, 4살에서 한 6살 정도가 되겠는데 학령전기는 집단 놀이를 즐기는 데 비해서 이 학령기라고 하는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단체 놀이를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단체 놀이를 즐긴다. 그러다 거기 보면 사회적 조막 능력이 발달한다. 사회적 조막 능력이 발달한다. 이 사회적 조막 능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은 말하자면 타인의 관점에서도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그 특징을 말하는데, 이것이 등장하는 것은 학령전기에 등장을 했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런 자연스럽게 타인의 관점으로도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본격화되는 것은 바로 이 구체적 조작기 또는 아동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보면 단체 놀이에 관심을 가지며 경쟁의 본질과 승리의 의미를 가진다. 친구를 통해 규범을 획득하고 타인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사회적 조막 능력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조막 능력이 발달을 한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을 제가 임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4번에 운동 지각 능력이 아주 정신없이 뛰어만 다니던 유아기의 이런 특징이 학령전기를 넘어서서 이 아동기에는 공간 지각 능력으로 발달한다. 이건 제가 임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다음에 직관적 사고기에 논리적 사고로 전환을 방해했던 3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기중심성이나 또는 중심화 또는 비가역성 또는 불가역성, 이 3가지 요소가 약해지면서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수의 조합 기술이 발달한다. 이렇게 설명하여 있고, 그리고 정서적 안정기. 자, 이 시기에서 정서적 안정기라고 하는데 뭐였을까요? 정서적 안정기. 그래서 사유성의 발달을 썼지만 이렇게 정서적 안정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기,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인지의 발달로 구체적 조작기, 질서와 정돈, 그리고 보존, 분류, 자기중심성의 약화, 이런 단어들을 쭉 썼습니다. 자기중심성에. 그래서 거기 6번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7살까지 계속되다가, 자기중심성은 7살까지 계속되다가 전조작기지요. 그 이후부터 자기중심성이 약화되어 11살 정도에는 점차 성인과 같은 추상화, 개념화, 추리, 판단 등의 사고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동기는 구체적 사고로부터 추상적 사고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에도 하고 싶은 말이야 오죽 많겠습니까만, 적어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동기 문제, 초등학교 단계의 문제, 또 학령기의 문제가 나왔을 적에 그리 부담스러울 영역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없는 것도 적었으면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진행할 것이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 청소년기가 애들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떤 때는 애들이라고 하면서 어린 것이라고 하면서 혼을 내고, 어떤 때는 다 큰 놈이 할 일 못했다고 또 혼을 내고, 도대체 애들이야 어린이야?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 봐서는 어른입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난 애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회학적으로 봐서는 아직은 애들입니다. 성인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개요를 보면, 청소년기의 개요. 청소년기는 거의 미성년과 유사한데, 청소년 기본법 1991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9살부터 24세 이하, 9살 이상 24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년입니까? 우리 팀장도? 청소년? 이건 뭐냐면 2차 성징인 몽정이나 또는 초경을 했을 때 특히 딸내미를 가진 많은 엄마들이 무서워했다고 지금이 이제 보편화된 상식이 되고 지식이 됐습니다만은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아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빠른 애들은 청소년이 오는 시기는 똑같지 않아요. 몇 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오고 늦은 애들은 24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24살은 그것보다는 이것은 생물학적이고 이것은 사유학적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빠른 애들은 9살부터 정도 오니까 9살이 온 것이고 여기는 24살 정도라면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야 된다. 어른이 돼야 된다. 성인이 돼야 된다고 독립돼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학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에 비해서 1997년에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은 나이를 19세 미만, 유해 환경, 유해 매체,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만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렇게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청소년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민법에는 미성년이란 단어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미성년들 역시 19세 미만을 미성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직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건 아니고서는 뭐 이런 식으로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을 이렇게 나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 그래서 청소년이란 개념을 가지고 청소년이란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발달 단계로 본다면 피아제의 인지 발달로 본다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장점으로 본다면 피아제의 이론으로 본다면 거의 구체적 조작자 여기는 형식적 조작 피아제의 형식적 에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의 형식적 조작기죠. 형식적 조작기. 또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의 프로이드에 본다면 여기는 생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식기. 에릭슨으로 설명을 한다면 에릭슨의 과정으로 설명한다면 신자, 죽은 자, 자하 정체감대, 정체감 혼미 또는 역할 혼미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할 혼미. 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인지 발달로 본다면 자, 쓰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 양을 제기를 시키겠습니다.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측면에 제2급등기라고 이렇게 아예 한 문장이니까 목차를 잡기 전에 그냥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1급등기는 신생아기죠. 사실은 신생아기를 포함한 영아기라고 합니다. 가장 빠른 것은 신생아기고 어떤 그 제1급등기는 신생아 및 영아기, 제2급등기는 청소년기에서 그냥 하나를 그냥 목차를 분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기의 인지발달은 피아제의 이론에서 특징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는 형식적 조작기로서 이 시기에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또 이 청소년기의 수준이 되면 청소년기 수준의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청소년기 수준의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기는 가설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설을 이용한 가설 연역적 사고도 합니다. 가설 연역적 사고.
가설을 쓸 적에 가설준합적 사고 이런 말 안 씁니다. 가설과는 연역법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가설 연역적 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시기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청소년기는 조합적 사고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에 국한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결책을 콤비네이션 시켜서 또 다른 전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줄도 압니다. 그래서 조합적 사고도 가능하다. 또 가설을 사용한다 또는 가설 연역적 사고를 사용한다는 말을 가지고 여기에서 미래 예측 능력이 발달한다. 이 미래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은 영화기에도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좀 성년적 입장에서 미래 예측, 이 가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이 말을 현실지향적 사고, 현실지향적 사고는 직관적 사고나 귀납적 사고는 바로 이 순간에서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찾기 때문에 현실지향적 사고지만은 여기는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지향적 사고, 가능성 지향적 사고도 가능하다라는 것 등을 인지발달적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청소년기, 생식기, 에릭슨의 자아 정체감대 역할음미,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거기 자아 발견기 3번에 자아 발견기, 자아 정체성의 형성기. 그건 뒤에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징에서 줄쳐놓을 것이 분리개별화가 있습니다. 자, 저 마침 나왔어요. 쓰겠습니다. 예. 여기에 뭐냐? 분리개별화. 청소년기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적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현실이 아니라 성향을 말합니다. 성향.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적극적으로부터 떨어진다. 이유. 젖을 끊는다. 이유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마음으로만.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심리적 이유기. 실질적으로 이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머니가 든든해야 되고 봄날이야 되는데 주머니는 한겨울이야. 마음만 보면 사춘기라고. 세상에 나가면 지가 닿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주머니가 한겨울인 거예요. 마음만 보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만 더러워졌어. 질풍노도의 시기. 다 큰 놈이 때를 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소위 제2의 반항기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기의 특징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용어들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루소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제2의 탄생기라고 봤어요. 청소년기를 제2의 탄생기. 그러면서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자아 정체감의 형성기. 자아 정체감의 형성기.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용어들이 청소년기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교재를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청소년기에서 분리개별화가 나타나고자 한다. 주로 부모보다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부모보다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 또한 또래 집단의 지지와 이해로 도덕성, 모든 것이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친구들이 있으니까 설사 부모가 없어도 누가 나 도와주기로 했어라는 이런 아주 낭만적 생각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떨어져 가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사춘기로서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애들의 꿈이 뭐야? 나는 대학을 가면 원룸에 갈 거야. 분리개별화를 현실화시킬 거야 하는 자취에 대한 로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청소년기의 인지발달 보시면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만 거기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조합적 사고, 미래 사건 예측 가능. 또 그런가 하면은
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쓸 적에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 규범과의 관계 이해, 또 자신과 세계를 상대론적 관점에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 뭐 이런 단어 빠져있는 거 여러분이 첨가해서 살을 쪄놓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청소년기에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적에 피아제의 이론을 단순 암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같이 생각할 것이고 다른 사람도 나같이 생각해야 돼라는 생각이 가장 강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린이집 단계나 유치원 단계라고 합니다. 그걸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러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지 않을 거야,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은 생애 주기에서 모든 발달 단계마다 다 있습니다. 모든. 그중에 가장 도드라진 것이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라고 하는 거고 모든 단계가 다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소위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 다음에 이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도드라지는 것이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은 노년기에도 있어요. 노년기에도. 그것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참 유치하기는 이렇게 소리를 듣죠. 나이가 못하네. 나이가 먹었으면 생각을 달리 해야지. 지가 하는 것이 전부 세상 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또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상의 청중과, 여러분들도 사춘기를 지냈다면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라고 설명 나와 있죠. 개인적 우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만 바라봐. 노래도 있잖아. 나만 바라봐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가방 싸는 데는 10초, 이 머리 가꾸는데 20분. 아침부터 전투태세로 엄마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상상의 천주.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누구와도 어느 누구와도 달라. 나는 개인의 어떤 로망으로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개인적 우화. 누가 말해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누가 뭐래도 이렇게 듣도록 할 거야. 이렇게 자기중심이 있는데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자기주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상상의 천중이고 자신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 우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어린이집 시절, 유치원 시절에 이어서 청소년기에도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애들 수준이지요. 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이제는 또한 반드시 한 문제 내지 또 두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아 정체감입니다. 자아 정체감. 마지막 테마가 이제 거기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이 나와 있는데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감은 특히 에릭슨이 신뢰감 대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자아 정체감 대 역할 원리를 바로 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하는데 특히 이것을 정체감의 유형. 마샤가 제시하고 있죠. 마샤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정체감의 유형을 분류할 적에 유기의 경험과 거기에 대한 몰두 또는 거기에 대한 개입 또는 자기 책임, 한자를 쓴 사람들은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임, 이렇게 한자를 쓰면 자임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나요? 자임이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자기 책임 이런.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정체감 성취형, 정체감 유예형, 정체감 유실형, 정체감 혼미형 또는 혼돈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 사람이 바로 마샤가 되겠어요. 정체감 성취형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자기 책임으로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이것이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몰라 나오지 않고 이런 거기에 부딪혀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실패도 성공의 하나의 밑바탕이 밑거름이 된다. 이런 것은 성취형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이 다 또 자산이 되어서 또 다른 발전의 토양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여기다 더 바람직한다면 이렇게 개입했는 것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공만 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정체감 유행어는 다양한 위기가 발생하고 위기도 경험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전념, 몰두, 개입 또는 자기 책임감을 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못 살죠.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남을 나라에 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저 혼자 도망가 버리면 자기는 바빠서 딴 데 갔다 오지만 사실은 도망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과는 친구 못 하는 거죠. 집안에 뭔 일 발생했는데 남을 나라에 그 사람으로는 가족 구성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근데 단 청소년기에 대해서만은 허용이 되는 정체감형입니다. 청소년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가 뭐 하나 좀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도 여기도 관심이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지금 대학교 3, 4학년에게 많은 숫자 절반 이상에게 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어린 청소년기에는 아마 20선 다형 될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서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 이건 내가 부족하네. 이건 잘하는 애들 많네. 줄여나가다 보니까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갈 때쯤이면 한 5개, 6개 하고 싶은 거. 그중에 줄이다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 따로 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다른 걸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든 안 했으나 어쨌든 간에 뭐 하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경험은 많이 하고 일에는 많이 부닥치고 이 청소년기는 이것을 6.25 경험이라고 하지 않고 청소년기는 이 시기를 모험, 6.25 경험이라고 하지 않고 도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만은 정체감 유예형을 실험기간, 도전기간이라고 해서 청소년기에 일 저질러서 실패를 했다 해도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일을 자꾸 저질러 봐야지. 젊었을 때의 고생은 뭐 또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기에 대해서만은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그러면 미친놈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시령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 결론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체감 성취욕 같은데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당사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여기는 부모에 의한 또는 부모 등과 같은 결정적으로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의한 조기 결정형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의한 조기 결정형을 이렇게 유실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 자녀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거의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한 경로를 부모들이 다 짜놨어요. 요즘에는 과보형 양육 태도가 많다 보니까 너는 어디까지는 어디 저 다니고 특히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그 경로가 거의 짜집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엄마 옆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미국으로 나가고 아니면 너는 유치원은 어디 다니고 중학교는 음대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경로가 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보면 엄치나 엄친딸이 많이 있는데 엄치나 엄친딸과 같은 경우는 그 경로가 이미 어린 시절에 엄마의 꿈으로 아빠의 꿈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지지 기반이 사라져버리면 만약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터져버리면 어쩔 줄 몰라요. 다 어떤 일을 사회적 통념상 인정받지보다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을 저질렀어도 다 부모들이 와서 해결해 줬는데 없어지는 순간부터는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연예계에서 많은 엄치나 엄친딸이 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숫자가 어느 순간에 사라진 것은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부모들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유실형을 폐쇄형이라고 그러고 현대사회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고 다음에 혼미형은 어떤 위기의 경험도 부딪혀 보려고 하지 않고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미형을 비난만 할 것은 아닙니다. 혼미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보면은
많은 청장년 실업에서 청년 실업 아주 심각하지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 문제 발생했고 거기에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자기가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뛰어다녀봤자 청년 실업이 심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던 청년들이 어느 순간에 구직 노력을 포기해버립니다. 위기의 경험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일자리에 대한 것이 있어도 가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봤자 뭐 생돈 들고 가봤자 뭐 원서 접수도 안 받을 건데 호떡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구직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이겠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정작 방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이런 거의 혼미형처럼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또 이겨내고 다시 구직 노력에 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명의 유형은 이렇지만 꼭 비난의 대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이 책임이 그 청년의 게으름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사회 구조가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명이라기도 무조건 비판의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마샤가 주장했던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서비스 문제로는 정체감 유예형이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대적 흐름으로 볼 적에는 정체감 유실형 또는 정체감 폐쇄형이 출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샤의 자아정체감 4범주해서 4가지의 문장을 된 것을 좀 짧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또 해설을 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만을 묶어서 한 텀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성인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라고 하는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묶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